컨센서스를 하회했습니다. CPI는 0.3, PPI는 마이너스 2.9. 물가가 이렇게 부진하다라는 건 결국에는 소비를 하고자 하는 수요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디플레이션 우려를 많이 걱정을 하셨던 건데, 알리익스프레스, 그 다음에 테무, 쉬인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화두였잖아요. 이러한 플랫폼들의 키워드는 초저가죠. 중국 안에서 많이 만들어진 것들을 해외에도 팔고 있는 겁니다. 즉 중국에서 초저가가 굉장히 성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비라는 건 관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굉장히 싼 것에 익숙해지고 나면 갑자기 럭셔리 프리미엄 소비로 가기는 어렵습니다. 특별한 경제 강의 머니 특강. 안녕하세요 주식초등학교 여러분. 저는 오늘 특강을 맡은 박수연입니다. 중국이 우리나라 영향을 좀 살펴보면 최근에 조금 이야기가 들어가긴 했지만 지난해부터 올해 연초까지만 해도 알리익스프레스, 그 다음에 테무, 쉬인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화두였잖아요. 이러한 플랫폼들의 키워드는 초저가죠. 이렇게 해외로 초저가 물량들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중국 안에서 초저가가 엄청 팔리고 있기 때문에. 초저가의 가장 큰 컨셉은 뭐냐면 박리담회입니다. 많이 최대한 팔아야 이 싸게 파는 거에서 이윤을 최대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양적 팽창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 중국 안에서 많이 만들어진 것들을 해외에도 팔고 있는 겁니다. 즉 중국에서 초저가가 굉장히 성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초저가 카테고리가 단순히 이러한 소비재 카테고리만 일어나는 건 아니고 말씀 주신 이제 마시는 거, 입는 거부터 시작해서 모든 품목들이 그렇게 형성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중국의 지금 이 초저가 트렌드가 말씀 주신 이 밀크티까지도 확장돼서 영향을 주고 있다. 내년에는 3월에 양회에서 중국 소비부양책이 나오고 나면 이런 질문들을 많이 주세요. 그럼 다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화장품 소비 많이 하고 럭셔리 소비하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냐.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비라는 건 관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굉장히 싼 것에 익숙해지고 나면 갑자기 럭셔리 프리미엄 소비로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초저가에서 이 중저가 정도 레벨로 중국의 소비가 조금 개선되는 요 정도로 눈높이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물가를 보시는 걸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지난 토요일 날 물가가 또 나왔는데요. 컨센서스를 하회했습니다. CPI는 0.3, PPI는 마이너스 2.9. 모두 다 컨센서스를 하회해서 상당히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물가가 이렇게 부진하다라는 건 결국에는 소비를 하고자 하는 수요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디플레이션 우려를 많이 걱정을 하셨던 건데, 이러한 것들이 아직은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지는 않다. 이것도 시진핑 주석이 직접 나와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전향적인 이야기들을 안 했으면 사실 중국에 대한 굉장히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는 게 맞는데, 중국은 주석의 역할이 지금 굉장히 중요해진 사이클은 맞고요. 직접 나와서 경기 하방 압력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시킬지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방향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표가 안 좋게 나올수록 앞으로는 더 강한 정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저는 좀 있겠다.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무비자 정책 취한 것 때문에 저도 이렇게 기관 투자자분들 만나면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요. 이게 대단히 우리나라랑 어떤 정치적인 관계에서 화해의 제스처를 내비치는 건 저는 좀 아니라는 생각은 들기는 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중국 안에서 이 인바운드 여행객들이 늘어나면 소비를 자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은 외국 관광객들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조금은 좋아지는 개선 사이클로 들어갈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유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여기에 의도가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그 란웨이와 나오기 전에는 전업 자녀라고 해서 그런 단어도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녀는 맞는데 캥거루족을 넘어서서 이제는 전업으로 부모님 서포트하고 이런 집안일 하고 이런 식으로 부모님한테 얹혀서 사는 그런 세대들이 청년층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런 거는 좋은 현상은 아니고요. 중국 경제가 굉장히 청년층의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거고요. 앞으로 요거랑 연결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청년층의 일자리를 많이 제공하는 건 압도적으로 중국의 플랫폼 기업들이었습니다.
대부분 청년층들은 화이트 칼러이기 때문에 대졸자이기 때문에 생산 직군으로 많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이랑 어느 정도 연관은 되어 있지만 가장 큰 비중은 플랫폼 기업들이랑 좀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플랫폼 기업을 앞으로 더 규제하면 이런 쪽에서의 고용 흡수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는 청년층 실업률이 악화될수록 앞으로는 중국 정부가 이제는 공동부유를 조금은 내려놓고 완전 없어지기는 어려울 겁니다. 시진핑 주석이 있기 때문에 강도가 조금 낮아지면서 이들이 중국 안에서 할 수 있는 영향들을 조금씩 이제 역량들을 강화할 수 있게끔 풀어줄 가능성이 있겠다. 그러면 고용도 어느 정도는 좀 해결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전기차는 글로벌 탑티어라고 보셔도 저는 무방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밸류체인을 중국이 대부분 다 들고 있고요. 공급 물량도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좀 제가 주목해서 미국 대선이랑 연결해서 보실 만한 건 사실 일론 머스크인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내각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랑 머스크랑 가까워지면서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냐. 테슬라는 압도적으로 중국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강대강으로 계속 부딪히기보다는 뭔가 나름의 협상안들이 생길 여지가 좀 생겼다. 그래서 이번에는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트럼프 행정부 안에서 역할들을 좀 해내는지 요걸 연결해서 중국 전기차는 좀 보실 필요가 첫 번째로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유로존입니다. 트럼프는 대표적으로 동맹국들이랑 굳이 친하게 지내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이죠. 친하게 지내자고 하면 내치지도 않지만 먼저 굉장히 당근을 제시하면서 같이 이런저런 걸 해보자라고 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유로존 입장에선 여전히 독일, 프랑스, 중국의 구매력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페라리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 이유가 중국에서 주문 건수가 급락해서. 중국에서 내수 소비를 자극한다고 하면 미국 연준도 금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유안화 환율이 상대적으로 조금씩은 강해졌었거든요. 그러면 수입 물가가 떨어지고 내수 부양하면 이 소비 여력도 커지는 거라 구매력이 확대될 수 있는 사이클로 조금씩은 가는 겁니다. 그러면 유로존 입장에선 중국이랑 가깝게 또 지내게 되면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중국이 전기차를 유럽에 공급하는 방향성에 있어서 조금은 유로존도 수위를 좀 낮출 수 있겠다. 그래서 트럼프가 되면 중국 입장에서 관세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생기지만 이렇게 조금은 숨통이 트일 수 있는 산업들도 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 되기 전부터 이미 중국의 기업들이 해외로 공장을 밖으로 빼는 이러한 행태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 왔습니다. 중국에서는 이걸 출해라고 부릅니다. 출구 출자에 바다의 자. 그래서 바다를 건너서 생산기지를 옮긴다라고 해서요. 이러한 기업들이 중국이 내수 소비 부양책 내놓기 전에 실제로 주가가 좋았습니다. 중국 안에서의 안 좋은 여파들을 피해서 수출을 그래도 할 수 있다 보니 기업 이익이 생각보다 괜찮을 수 있다. 이거는 IRA에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해외에서 생산을 하면 이런 것들이 일부 트렌드가 있긴 있었는데요. 문제는 미국 안에 짓는 거에 대해서 미국이 승인을 해줄 건가? 요거를 좀 보긴 해야 됩니다. 만약에 승인을 해준다고 하면 중국 기업들이 미국 안에 공장을 건설하는 이러한 흐름들도 전개될 가능성은 좀 있다고 봅니다. 네, 제가 올해 6월 달에 중국 로봇 기업들을 한 10개 이상 쭉 다녀왔었는데요. 밸류체인 하는 기업들을. 저도 만나고 굉장히 놀랐던 건 첫 번째 기술력입니다. 중국은 이미 휴머노이드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 최소 12개 이상이 되고요. 네, 우리나라는 지금 두각을 나타내는 게 두세 개 정도밖에 없는데 중국은 상장사도 지금 두세 개 정도 이미 있고요. 밸류체인도 굉장히 많이 상장사에도 포진이 되어 있고 특히나 더 무서운 건 굉장히 기술력이 높고 기술 함량이 높은 기업들은 비상장사가 더 많습니다. 비상장사는 정보 공개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이 어떻게 투자를 하고 R&D를 끌어올리고 있는지 확인하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이런 기업들 기술력이 상당히 높다라고 알려져 있고 기술력이 좋고 여기에 두 번째로 무서운 건 싸다는 겁니다. 네, 굉장히 가성비 높게끔 휴머노이드를 공급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중국이 휴머노이드 시장에서 영향력들을 확대하는 전략이 결국은 로봇도 일종의 재화로서 소비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가격이 전혀 접근할 수 없는 레벨이면 구매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거를 가능하게 하는 게 제조업의 역량인 것 같아요.
근데 중국은 제조업의 어떤 기지로서 글로벌 시장에서 오랜 기간 2001년도 WTO 가입하고 오랜 기간 구축을 해왔고 인프라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는 나사부터 시작해서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조달을 안에서 하기가 굉장히 용이한 구조입니다. 해외에서 수입하지 않으면 당연히 단가가 안에서 조달되는 건 더 낮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중국에서의 굉장히 큰 경쟁력이라고 좀 볼 수 있고 마지막은 중국 안에서 휴머노이드를 개발하는 전략이 좀 무섭습니다. 첫 번째, 중국이 글로벌 생산 기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인건비가 낮은 수준을 꾸준히 유지를 해줘야 되고요. 두 번째, 그러려면 인구 보너스 효과가 필요합니다. 고용도 결국에는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서 움직이는 거라 인구가 절벽으로 가면 인건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적어드니까요. 그런데 로봇은 꾸준히 인구 보너스 효과를 만들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죠. 특히나 휴머노이드는 네, 사람의 뇌 역할을 하는 사실 이 AI 기능이 들어간 로봇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모든 것들을 대체하지 못해도 앞에 있는 미세한 굉장히 정교한 기술을 빼고 나서는 이들이 대체할 수 있는 영역들이 앞으로 많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인건비를 통제하기에 굉장히 좋은 게 로봇입니다. 이런 것들을 중국이 앞으로 그리고 있는 그림인 거고요. 상당히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앞에 생산기지 이전도 말씀 주셨는데 생산기지 이전할 때는 어차피 중국 사람 고용 못합니다. 현지에서 고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로봇을 중국 안에서 만들어서 해외로 같이 보내버리면 거기서 생산을 하기에도 훨씬 좋은 구조로 형성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한 큰 그림을 중국이 정부 단에서 탑다운으로 같이 기업이랑 연계해서 좀 그리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주로 육성하는 산업들을 크게 카테고리를 보면 일단 첫 번째로 뺄 수 없는 게 반도체죠. 반도체는 모든 이 뭐랄까요 소비재 우리가 쓰는 영역에서 첨단 기술에서 우리의 공기라고 할 수 있잖아요. 반도체가 없으면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반도체 기술에 굉장히 많은 보조금을 주고 있고 두 번째는 반도체를 확보하게 되면 AI를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AI 기술, 그 다음이 말씀 주셨던 로봇, 바이오, 신소재 이런 것들 카테고리에서 우주항공까지 중국이 굉장히 정부 주도로 보조금을 많이 주고 있는 산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두 가지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더 싸게 만들 수 있는가. 여기서 단가를 더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업들 역마진이 날 거라 싸게 만드는 게 오히려 손해라서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 그 트럼프 관세 말씀드리면서 언급했던 게 환율인데 환율이 꾸준히 약세로 가줘야 수출을 하기 좋습니다. 수출의 가격 경쟁력을 사실 환이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왔으면 중국이 환이 추세적으로 약세로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중국이 저가 수출로 경기를 버티는 거는 이제는 좀 일단락 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